내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건 지금이라도 누군가 같은 함정에 빠지지 않길 바라서다. 한때 나는 가족의 손길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다.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물 한 잔, 챙겨주는 약 한 알. 그 모든 게 사랑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얼마나 잔인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 나는 내 몸으로, 내 피로, 그리고 내 기억으로 배웠다. 이건 단순한 배신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건 계획된 살인 미수의 기록이고 친절이라는 가면 뒤에 숨은 탐욕의 연대기다. 그리고 그 끝에서 나는 간신히 살아남았다. 며느리가 내 약을 챙겨주기 시작한 건 작년 봄, 벚꽃이 피던 어느 따뜻한 오후였다. 그날도 나는 식탁 위에 혈압약, 당뇨약, 관절약을 늘어놓고 무심코 순서를 헷갈리며 한숨을 내쉬고 있었다.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이 흐려졌고 약 봉투마다 적힌 복잡한 설명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손가락은 떨렸고 알약들은 바닥에 굴러다녔다. 그때 며느리가 다가왔다. 어머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건 아침, 이건 점심, 이건 저녁이에요. 제가 매일 정리해 드릴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마치 봄바람처럼 따뜻하고 포근했다. 나는 고맙다고 했다. 진심으로 고마웠다. 혼자 사는 노인에게 누군가의 배려란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 순간 나는 알지 못했다. 그 말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을 함정의 첫 문장이 될 줄은. 며느리는 살갑고 섬세했다. 아침이면 나보다 먼저 일어나 약을 준비했고 퇴근하고 돌아와서는 내 안부를 챙겼다. 어머님, 오늘 약 드셨어요? 어머님, 속은 괜찮으세요? 어머님, 혈압 재셨어요? 그녀는 늘 부드럽게 웃었고 나는 그 미소를 믿었다. 아들이 일찍 결혼해서 데려온 이 며느리가 이렇게 효심이 깊을 줄이야. 나는 속으로 감사했다. 주변 이웃들도 부러워했다. 어머님은 복 받으셨어요. 요즘 그런 며느리 어디서 구하겠어요. 그 말들이 내 귀에 달콤하게 들렸다. 나는 점점 더 그녀에게 의지하게 되었다. 약 관리뿐 아니라 병원 예약, 건강검진 일정, 심지어 통장 관리까지 그녀에게 맡겼다. 그녀는 모든 걸 완벽하게 처리했고 나는 그저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다. 하지만 그 편안함 뒤에 무서운 계획이 숨어 있었다는 걸 나는 몰랐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였을까? 며느리가 내게 건넨 약봉투 안에는 평소보다 다른 색깔의 알약이 섞여 있었다. 노란색이어야 할 약이 하얀색이었고 동그랗던 약이 네모났다. 나는 물었다. 이건 뭐니? 약이 바뀐 것 같은데?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다. 어머님, 새로 처방받은 약이에요. 요즘 많이 쓰는 거래요. 더 효과 좋고 부작용도 적대요. 의사 선생님이 강력 추천하셨어요. 그 말 한마디에 의심은 사라졌다.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약을 삼켰다. 쓴맛이 약간 달랐지만 약이란 원래 쓴 것 아닌가.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물을 마시고 입을 헹궜다. 그날 밤 잠이 잘 오지 않았다. 심장이 이상하게 두근거렸고 손끝이 저렸다. 하지만 그저 노화 탓이려니 했다. 70이 넘은 나이에 몸이 불편한 건 당연한 일 아니겠는가. 몇 주쯤 지났을까. 몸이 점점 이상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눈앞이 어지럽고 이유 없이 가슴이 두근거렸다. 숨을 쉬는 게 힘들었고 가끔은 머릿속이 텅 비어버린 듯 멍해졌다. 걷다가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고 손에 든 컵을 떨어뜨린 적도 있었다. 처음엔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가 싶었다. 하지만 증상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식욕이 떨어졌고 체중이 줄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창백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다. 나는 병원에 갔다. 혈액 검사, 심전도, 엑스레이, 온갖 검사를 다 했다. 간호사들은 내 팔에 주사 바늘을 꽂았고 나는 피가 빠져나가는 걸 멍하니 바라봤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길게 느껴졌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말했다. 검사상 특별한 이상은 없습니다. 혈압도 정상이고 당 수치도 괜찮아요.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있어요.
나는 피식 웃었다. 70을 넘긴 노인에게 스트레스가 무슨 말인가 싶었다. 나는 이미 은퇴했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데 무슨 스트레스가 있겠는가. 그저 나이 탓이라 여기며 집으로 돌아왔다. 며느리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어머님, 괜찮으실 거예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걱정 마세요. 그녀의 손은 따뜻했다. 하지만 그 따뜻함 속에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다는 걸 나는 몰랐다. 그런데 증상은 점점 더 심해졌다. 밤이면 손끝이 저리고 귀에서는 잉 소리가 났다. 가끔은 머리에서 심장이 뛴 듯한 두근거림이 느껴졌다. 어지러워서 화장실 가다가 벽에 부딪힌 적도 있었다. 한밤중에 깨어나면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다. 나는 공포를 느꼈다. 이게 죽음의 전조인가? 나는 이대로 죽는 건가? 며느리에게 그 말을 꺼내자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어머님, 그건 약이 잘 듣고 있다는 증거예요.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처음엔 다 그래요. 조금만 참으시면 좋아질 거예요. 그녀는 내 어깨를 다정히 두드리며 미소 지었다. 나는 그 말을 믿었다. 그녀의 미소 속에 아기가 숨어 있을 거라곤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이 커졌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스멀스멀 기어올랐다. 그러나 나는 그 직감을 무시했다. 가족을 의심한다는 게 너무 끔찍했으니까. 어느 날 저녁, 약을 먹고 난 직후 갑자기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다. 숨이 막혔다. 목이 조여오는 듯했고 손이 떨렸다. 시야가 흐려지고 바닥이 기울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쓰러질 듯한 몸을 부여잡고 겨우 침대에 누웠다. 눈을 감자 귀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다. 괜찮아요, 어머님. 제가 다 알아요. 금방 나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하게 울렸고 그 달콤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다. 왜일까? 왜 그녀의 목소리가 이렇게 차갑게 느껴지는 걸까? 의식이 점점 흐려졌다. 나는 정신을 잃었다. 다음 날 눈을 떴을 때 나는 낯선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천장은 하얗고 형광등은 눈부셨다. 옆에는 며느리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내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얼굴엔 걱정이 가득했다. 어머님, 깨어나셨네요. 어젯밤에 쓰러지셔서 119 불렀어요. 정말 놀랐어요. 약을 잘못 드신 것 같대요. 나는 멍한 정신으로 울었다. 약을 잘못 먹었다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약 복용 순서가 꼬였을 수도 있대요. 어머님이 헷갈리셨나 봐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나는 내가 준 대로 먹었어. 확실해.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다시 미소 지으며 말했다. 어머님, 기억이 가물가물하신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나이 드시면 다 그래요. 앞으로 제가 더 신경 쓸게요. 나는 뭔가 이상했지만 말을 잇지 못했다. 의사가 들어왔다. 그는 차트를 보며 말했다. 어르신, 봉투에 표시가 없어서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복용하신 약 중 하나가 어르신 질환과는 관련이 없는 약으로 보입니다. 베타 차단제인데 이건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에 쓰는 약이거든요. 어르신 차트를 보니 혈압은 정상이신데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서늘해졌다. 관련 없는 약. 그게 무슨 말이지? 며느리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아, 그거요? 제가 약국에서 받은 샘플이에요. 어머님이 자꾸 두통 있으시다고 해서 드렸거든요. 혹시 문제 있나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 샘플이셨군요. 그럼 괜찮습니다. 하지만 다음부턴 의사와 상의하시고 드시는 게 좋겠어요. 베타 차단제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며느리는 공손히 대답했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몰랐네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샘플?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는데 며느리가 언제 그런 샘플을 받았다는 거지? 나는 머릿속이 복잡했다. 하지만 의사 앞에서 며느리를 의심한다는 게 부끄러워 입을 다물었다.
의사는 나를 이틀간 입원시키고 관찰하겠다고 했다. 그 이틀 동안 나는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 내 몸이 점점 이상해지고 있다. 그런데 검사상으론 문제가 없다. 이게 말이 되나? 며느리는 하루에 3번씩 병문안을 왔다. 과일을 깎아주고 물을 떠다 주고 이불을 정리해 주었다. 완벽한 며느리였다. 하지만 그 완벽함이 오히려 더 의심스러웠다. 며칠 뒤 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조용히 약 상자를 열었다. 내가 알던 약들이 아니었다. 색도, 냄새도, 모양도 달랐다. 봉투에 적힌 이름도 낯설었다. 나는 불안에 휩싸였다. 손이 떨렸다. 나는 며느리가 퇴근하자마자 물었다. 이건 뭐니? 왜 약이 바뀌었어? 내가 아는 약이 하나도 없어. 그녀는 조금 놀란 듯 웃으며 말했다. 어머님, 기억 안 나세요? 지난주에 병원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바꾸자고 하셨잖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난 그런 말 들은 적 없어. 확실해.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어머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그때 어머님이 고개 끄덕이셨어요. 기억하세요? 나는 혼란스러웠다. 정말 그랬나? 내 기억이 그렇게 나쁜가? 아니면 그녀가 거짓말을 하는 건가? 며느리는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괜찮아요, 어머님. 다음 진료 때 같이 가서 확인해요.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체크하고 있으니까요. 그녀는 그저 상냥했다. 하지만 그 상냥함이 내 귀에는 독처럼 들렸다.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불 꺼진 부엌으로 나와 약 봉투를 손전등으로 비춰봤다. 작은 글씨로 베타 차단제라 적혀 있었다. 나는 놀랐다. 그건 내 병에 쓰는 약이 아니었다. 나는 인터넷을 검색했다. 베타 차단제는 심장질환이나 고혈압에 쓰는 약이지만 내 혈압은 정상이었다. 오히려 복용하면 혈압이 과도하게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문이 있었다. 손이 덜덜 떨렸다. 이건 바뀐 약이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바꾼 거다. 나는 의심을 확신으로 바꿨다. 하지만 누굴 믿어야 할지 몰랐다. 며느리를 의심한다는 게 너무 끔찍했다. 혹시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 혹시 약국에서 실수한 건 아닐까?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하지만 답은 점점 명확해졌다. 며느리가 외출한 날, 나는 약 상자를 다 꺼내 정리했다. 봉투마다 번호를 붙이고 사진을 찍었다. 날짜, 약 이름, 용량, 모든 걸 기록했다. 손이 떨렸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이건 내 생명이 달린 문제였다. 그리고 그날 오후, 나는 내가 다니던 약국에 직접 찾아갔다. 약사는 나를 반겼다.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어디 편찮으세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약 봉투를 꺼냈다. 이 약, 제가 받은 건가요? 확인 좀 부탁드려요. 약사는 봉투를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다. 이건 우리 약국 약이 아닌데요. 봉투 디자인도 다르고요. 어디서 받으신 거예요?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그럼 어디서 받은 거죠? 전 이 약국에서만 약을 받는데요. 약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약은 처방전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약이에요. 베타 차단제잖아요. 어머님 차트를 보니 이런 약을 처방받으신 적이 없는데요. 나는 손이 덜덜 떨렸다. 그럼 누가 이걸 준 거죠? 약사는 잠시 말이 없었다가 조용히 말했다. 어머님, 혹시 집에 약 관리해 주시는 분 있으세요? 나는 목소리를 낮췄다. 며느리가 해줘요. 약사는 눈을 깜빡이더니 신중하게 말했다. 그럼 며느리분이 받으신 걸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이 약은 부작용이 심해요. 혈압 낮은 분이 드시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저혈압 쇼크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그 말이 내 귀에서 멈춰있던 공기를 갈랐다. 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약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어머님, 병원 한번 가보세요. 정확한 처방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 이 약은 드시지 마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약국을 나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다.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며느리가 왜? 나에게 왜? 내가 뭘 잘못했길래? 며칠 후, 그녀가 장을 본다며 나갔다. 나는 몰래 창문 너머로 그녀를 지켜봤다. 그녀는 차를 타고 골목길을 지나 오래된 창고 앞에서 멈췄다. 장을 보러 간다고 했는데 웬 창고인가? 나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걸 느꼈다. 나는 서둘러 외투를 걸치고 뒤따라 나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창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숨죽이며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다. 어둠 속에 약 상자들이 빼곡히 쌓여 있었다. 수십 개, 아니 수백 개의 약 상자들이 천장까지 쌓여 있었다. 그 위에는 수십 장의 메모지가 흩어져 있었다.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메모지를 읽었다. 보험 청구 리스트, 증상, 유도 계획, 입원 시뮬레이션, 타깃 시어머니 71세, 고혈압 병력 있음, 보험금 2억. 그 단어들이 눈에 박혔다. 나는 숨을 삼켰다. 이건 뭐지? 이게 다 뭐란 말인가? 그녀는 전화를 걸며 말했다. 네. 준비 다 됐어요. 내일 오전이면 어머님 병원 가실 거예요. 그때 증상 악화시키면 돼요. 약 용량 2배로 늘렸어요. 한 번만 더 쓰러지시면 입원 확정이에요. 그럼 보험금 청구 들어가요. 이번엔 실패하면 안 돼요. 나는 온몸이 굳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계획된 범죄였다. 계획된 살인이었다. 나는 손이 떨렸지만 스마트폰을 꺼내 녹음을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계속 흘러나왔다. 네. 혈압약이랑 베타 차단제 섞으면 혈압 급강화돼요. 그럼 쇼크 상태 오고요. 병원에선 노화로 보죠. 완벽해요. 이미 2번 성공했어요. 이번이 3번째예요. 2억이면 빚 다 갚고 새 출발할 수 있어요. 2번? 다른 사람도 있었다는 건가? 나는 소름이 돋았다. 며느리는 나만 속인 게 아니었다. 다른 노인들도 같은 방법으로 속였다는 말인가?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 살아있을까? 아니면 나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가 돌아서기 직전 내 발이 깡통 하나를 건드렸다. 딸그락 소리가 났다. 그녀가 멈춰섰다. 누구야? 나는 숨을 죽였다. 그녀는 문을 열어 밖을 내다보았고 어둠 속에서 나를 스치듯 바라봤다. 그 시선은 냉랭했고 순간적으로 섬뜩했다. 어머님이셨군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다. 그건 가면이 벗겨진 얼굴이었다. 이제 다 들으셨죠?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다정하지 않았다. 그건 무너진 사람의 고백처럼 들렸다. 나는 뒤로 물러섰다. 넌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나한테 왜 이래?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어머님, 저도 살아야 해요. 빚이 너무 많아요. 대출, 카드값, 아이 학원비, 다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방법밖에 없었어요. 어머님도 이해하실 거라 생각했어요. 나는 믿을 수 없었다. 그래서 날 죽이려고 한 거야?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조금만 아프게 하려고 했어요. 그럼 보험금 나오잖아요. 어머님도 치료받으시고 저도 돈 받고. 윈윈 아니에요? 나쁜 일 아니잖아요. 나는 말문이 막혔다. 이게 사람의 입에서 나올 말인가? 이게 며느리의 입에서 나올 말인가? 넌 미쳤어. 완전히 미쳤어. 그녀는 웃었다. 차갑고 공허한 웃음이었다. 미쳤죠. 저도 알아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왔어요. 아이 학교에도 나타났어요. 전 절박했어요. 그래서 이 일을 시작했어요. 나는 더 이상 그녀와 말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돌아서서 뛰었다. 70이 넘은 나이에 뛰는 건 힘들었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살아야 했다. 그녀는 뒤따라오지 않았다. 아마도 이미 끝났다는 걸 알았기 때문일 것이다.
다음 편에서 드러나는 충격의 진실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좋아요,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